교통체증에 갇혀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치솟아요. 마침내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어색한 인사, 회전문, 오늘의 첫 카페인 충전, 그리고 다시 차에 오릅니다. 15분 후 집에 도착하죠. 진짜 일이 벌어지는 곳이죠. 근무일이 시작도 되기 전에 집에 가는 건가요?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며 일부 부유한 사장들을 미치게 합니다. 왜일까요? 사무실이 사라지는 걸 의미할까요? 저는 조시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쇼 에피소드에서는 재택근무의 미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커피 베징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주로 기술직과 전문직에서 나타나며 사람들이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직업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는 약 7천만 명, 즉 전체 노동력의 약 44%에 해당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죠. 간단히 말하면 커피 베징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장기적인 후유증입니다. 이것은 상사나 관리자에게 얼굴과 출입증을 보여주며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에 돌아와서 그냥 사무실 칸막이에 갇혀 있을 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령을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펀지밥 속옷이든 셔츠와 바지를 입든 생산성은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사와 직원들, 사무실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세계 최대 기업 오너들 대부분은 이 흐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요즘 사무직 종사자 중 주 5일 내내 사무실에만 묶여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원격 근무 9인 사이트인 플렉스잡스가 202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이상적으로는 완전한 원격 근무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을 완전히 피하고 싶어합니다. 나머지 응답자 중 46%는 하이브리드 모델, 즉 약간의 사무실 근무와 이틀 또는 사흘은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의 근로자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표준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요즘은 거의 아무도 책상에 묶여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퓨처포럼 펄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직원 중 단 7%만이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근디였습니다. 팬데믹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일에 대해 평균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만 명의 미국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9년 22%였던 수치가 하이브리드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17%로 감소해 회사 문화의 고립과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직원 중 회사 사명을 믿는 비율이 과거보다 감소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집니다. 직장 내 불안과 우울증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봉쇄 기간 동안 급증했지만 비교적 평온했던 팬데믹 이전 시대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은 예전만큼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택근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며 직원들이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오히려 더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연령대가 높은 상사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커피 베징에 관해서라면 직원들이 자신들을 속이는 것에 대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금 사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회사 정책 위반입니다. 단지 몇몇 문제 있는 직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커피 베징은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링크드인 설문조사에서 약 1,500명의 근로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19%가 자신이나 동료들이 상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31%는 최소 한 번 그런 행동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설문에서는 미국인 2,000명 중 44%가 2024년에 가끔 커피 베징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58%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보통 해고 사유는 아니지만 기업들은 이런 행동에 질려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력서 템플릿 업체가 849명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7%의 기업, 이 사무실 복귀, 즉 RTO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최소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원들은 여럿이 함께하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모두가 규칙을 어기면 혁명과 같지만 기업이 모두를 해고할 수 없고 실제로도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일부 기업들은 약한 고리들을 정리하기 위해 RTO를 도입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문제인물로 판단한 직원을 조용한 해고 방식으로 스스로 퇴사하게끔 힘든 환경을 만듭니다. 이 방식은 비윤리적이지만 해고는 스트레스와 비용이 큽니다. 조용한 해고는 인색한 사람들이 쓰며 많은 기업이 실제로 사용합니다.
2025년 설문조사에서 53%의 기업, 이 조용한 해고 전략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재택근무 요구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상사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일부에겐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약 300만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의 사무실 복귀 정책으로 이직률이 14% 증가했으며 여성의 이직률은 20%에 달했습니다. 가장 고위급 직원, 관리자, 멘토, 혁신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18, 19%의 높은 비율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 복귀 정책과 조용한 해고가 덜 헌신적인 일부 직원들을 걸러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원석 같은 인재들까지 대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매우 큰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사들은 여러분이 사무실에 있는 것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사실 모든 상사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상사의 눈가주름이 얼마나 깊은지 아니면 턱살이 생겼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턱살이 없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상사들은 지친 베이비붐 세대나 심지어 X세대 상사들보다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훨씬 더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년에 20세에서 64세 사이의 미국 근로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그 결과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젊은 상사가 이끄는 기업은 오래된 기업보다 재택근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상사는 밀레니얼이나 Z세대가 될 것이고 10년 후 모두 원격 근무를 할까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변하니까요. 그들은 62세 베이비붐 세대인 제프리 프레스턴 베조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고용주 중 하나로 직원들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마존이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감시하지 않을 때는 직원 성과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아마존은 관리자들에게 사무직 직원들이 실제 공간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려주는 추적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개별 출석 기록을 가지게 되었고 내부 인사 대시보드에서 대치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직원들은 이제 커피 배지로 출근 체크만 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회사는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약 14,000명의 사무직 직원을 해고했지만 여전히 약 35만 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사무실 복귀 정책에 따라 다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직원들은 주 5일 사무실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퇴출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관리자들은 이 명령을 거부한 직원은 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마존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3만 명의 직원이 반대 청원에 서명했지만 이는 게으르다고 여겨지는 직원들을 쉽게 해고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의 사장 겸 CEO인 앤디 제시언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것이 생산성,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일이며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성원이 한 공간에 있어야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사무실 근무가 에너지, 유대감, 협업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의 말이 맞았을까요? 하지만 한 아마존 직원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그 직원은 성과 지표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어디서 일하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이익에 관심이 있으나 유대감이 꼭 필요한지는 직원들은 부정합니다. 하지만 제프와 앤디 제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삼성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5년에 삼성은 주 5일 출근 정책을 도입한 후 사무실 복도가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했고 아마 그래서 회사는 나중에 관리자가 모든 사무실 직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도구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을 것입니다. 이 도구는 직원들이 정해진 근무 의무를 지키고 커피 배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언론은 대기업에서 조용한 반란이 일어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무실 복귀 정책은 반응이 최악이었고 구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12만에서 14만 명의 구글 사무직 직원 대부분은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중 58%가 20, 30세로 이들이 사무실 복귀 정책에 가장 반대합니다. 원격 근무 종료 통보를 받은 직원은 학생처럼 관리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사무실 복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회사의 가치와 전략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르거나 떠나라. 이런 일은 전 세계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93%의 경영진, 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이 원격 근무만 하는 직원보다 회사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유연하게 사무실 출근을 주 3일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그 3일조차도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10개 중 8개 기업 이 사무실 복귀 정책으로 인재를 잃었지만 여전히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CEO 데이브 앨리슨 등은 사무실 없이는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재택근무를 할까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바쁜 척만 할까요? 잠깐 쉬면서 좋아요, 공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상사에게는 비밀로 할게요. 같은 조사에서 복귀 명령을 받은 직원 중 41%가 다른 일을 찾겠다고 했고 14%는 이미 퇴사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구글, 안녕. 아마존, 잘가.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멈출 수 없는 힘이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만난 것과 비슷했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경험해서 다시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젊고 재택근무로 경력을 시작했죠. 팬데믹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져 삶이 영원히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복귀 명령이 유예하다고 하며 대우에 불만족하고 사기가 낮다고 합니다. 사기 저하로 보복성 출근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은 수동 공격적인 반발에 휩싸여 있습니다. 조용한 해고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 혁명가들은 조용한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길게 갖고 일찍 퇴근하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해고당할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뭐죠? 마치 회사 내에서 사소한 다툼이 점점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상당수의 직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설문조사를 인용해 응답자 28%가 2025년 근무지에서 조용한 사직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그해 대표 커리어 트렌드로도 선정됐습니다. 한 전문가는 억압적인 출근 명령으로 미국 기업의 보복성 사무실 복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사들이 직원들의 안녕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번아웃 상태고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그들이 너무 쉽게 살아온 건 아닐까요? 경제학에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만큼 충분히 벌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하는 대신 여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존이 보장되면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Z세대가 지나치게 특권의식이 강하다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미국 채용관리자 625명 조사에서 45%가 Z세대가 가장 다루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수지 웰치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기사에서 Z세대가 단순히 다루기 힘든 것이 아니라 아예 고용할 수 없다고 말하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판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권리의식, 게으름, 버릇없음, 신뢰 부족, 심술, 과민, 망상, 자기애 등 기업에서 다양한 비난을 받습니다. 비평가들은 Z세대가 사무실 근무를 꺼리는 이유가 이런 부정적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Z세대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하든 아니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무실에 오기를 원하지 않고 관리자들은 사무실에 오지 않으면 생산성과 협업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생산성, 행복, 업무 비용. 최종 수익에 영향이 없다면 사무실 복귀를 강요하는 건 괜한 트집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사무실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할 때 더 많은 일을 했는지 아니면 건당 보수를 받을 때 더 많은 일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보통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2004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건당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고정급여를 받는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20% 더 높았습니다. 사무실 업무는 아니었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생산량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기업은 팀워크가 필요하고 많은 직업에서 성과 측정이 어려워서 모두를 프리랜서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은 예측 가능한 임금을 원하지만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 기업의 20%는 사무실 근무자에게 하이브리드 근무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겠다고 했고 76%는 급여가 같다고 답했습니다. 원격 근무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응답은 4%에 그쳤습니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위해 5에서 25% 급여 삭감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큰 질문으로 돌아가서 원격 근무가 사람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릴까요? 만약 그렇고 그로 인해 회사의 수익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상사들은 원격 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답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격 근무는 현장 근무에 비해 생산성이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스탠퍼드 경제정책연구소에서 진행된 것이며 전미경제연구소의 또 다른 연구 논문에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CEO들에게 악몽을 안겼을 것입니다. 원격 근무자가 사무실 근무자보다 생산성이 18% 낮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중요한데 연구는 또한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사무실 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사무실 복귀 순수주의자들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하이브리드 근무에 관한 가장 대규모 연구 중 하나에서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다국적 기술기업 트립닷컴이 약 1,600명의 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원격으로 근무한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395명의 관리자, 약 1,200명의 비관리자가 참여했으며 엔지니어부터 재무와 마케팅 부서 직원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생년월일 기준 무작위 선정됐습니다. 2021-2022년 실험에서 일부는 사무실 전일제, 일부는 주 2일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서구가 아니라 중국에서 진행되었으나 해당 회사의 직업들은 실리콘밸리의 직업들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재택근무자의 퇴사율이 35%나 감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자들의 직무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성과 평가와 승진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근무자들은 하이브리드가 아닌 근무자들과 동등하게 일했으며 생산성도 유지되거나 약간 더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많은 관리자들이 하이브리드 근무와 생산성에 대한 시각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각 회사는 고유한 문화와 제품, 업무가 있으니 하이브리드 모델 효과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원격 근무가 회사에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연구들은 이런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마도 생산성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2024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발언입니다. 여러 회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는 원격 근무가 전체 생산성 성장에 방해도,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혼자 일할 때 더 잘 일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그렇게 한다면 차별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격 근무자가 회사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 장비, 수도, 식비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수백, 수천 명이면 이런 비용이 빠르게 쌓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부동산, 공공요금, 그리고 유연성 부족으로 퇴사하는 직원의 이직 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직원 1인당 1만 1천 달러 이상, 전체적으로 5천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에도 좋습니다. 코넬 크로니클의 한 기사에 따르면 주 2, 4일 재택근무를 하면 직원의 탄소 발자국을 11%에서 29%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의 미래, 하이브리드, 인공지능, 창의성,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한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에 며칠 또는 항상 재택근무를 하면 직무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2020년대의 연구를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평균 연간 통근 비용은 8,500달러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연평균 239시간을 통근에 쓰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시간입니다. 그들은 음식과 간식에 돈을 쓰며 이는 집에서 장 볼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브스는 미국 근로자들이 사무실에 출근할 때 평균적으로 연간 하루 평균 50달러를 쓴다는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한 달에 1,000달러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와 주차 비용에 관해서는 미국인의 76%가 출퇴근에 자가용을 이용하고 11%는 카풀을 하며 약 4%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뉴욕에서는 약 55%로 미국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워싱턴 DC로 37%입니다. 많은 뉴욕 시민이 30일 메트로카드에 132달러를 내지만 이는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40%가 출퇴근보다 화장실 청소를 더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LA에서 수년간 운전 출근의 스트레스는 기대 수명을 줄일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행복과 스트레스 모두 중요합니다. 2023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직원과 생산성 13%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EO 여러분, 주목하세요. 갤럽의 2013년 직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불행으로 인해 전 세계 기업들은 약 8조 8천억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9%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일에 몰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을 대충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만두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재택근무는 사람들을 더 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이를 입증하는 더 많은 데이터도 있습니다. 시스코가 주도한 전 세계 2만 8천 명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가능할 때 82%의 직원들이 더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지한 질문을 해봅시다. 정말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더 행복한 건가요? 아니면 뇌가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걸까요? 재택근무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걸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사무실에서는 훌륭한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평생 친구를 만들 수도 있죠.
일부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평생 평균 약 81,400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면 훨씬 더 고립될 수 있습니다. Z세대는 더 이상의 고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이전 세대보다 평균적으로 덜 사교적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밖에 덜 나가고 파티도 덜하고 성관계도 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기에 중독되어 성장했고 이는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끔 혼자가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위험도 적고 노력도 덜 들지만 노력하면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삶을 바꿀 수 있고 결국 중요한 건 편안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근무 시간을 노트북 앞에서 혼자 보내면 단기적으로는 더 행복할 수 있지만 불안한 고립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좋은 직장 문화가 삶에 의미와 목적을 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팀빌딩은 자신감을 높입니다. 위계 질서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회복력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 성장과 관련됩니다. 회사가 긍정적인 직장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기도 높여줍니다. 통계적으로 몰입한 직원들은 병가를 덜 사용합니다. 또한 존경하거나 최소한 잘 지내는 동료가 있다면 통계적으로 더 오래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팀으로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게 됩니다. 요약하면 그 문화에서 느끼는 행복이 당신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의 수익에도 좋습니다. 네, 이것은 RTO 때문에 조용한 사직을 하거나 떠나는 사람들과는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실 출근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잘못입니다. 회사는 높은 이직률을 가장 원치 않으며 직원 이탈은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에는 시간이 들고 금방 그만두면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고객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쾌적한 사무실 문화를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재택근무도 일정 부분 허용하는 균형을 찾을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와 관리자들은 주 5일 출근 요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주 3일 출근 가능한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가 미래지만 이는 가까운 미래일 뿐입니다. 25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22개국의 대학 교육을 받은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근무 형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는 사람들이 주당 평균 1.6일을 재택근무로 일했습니다. 그 수치는 2023년에 1.331로 줄었고 2024년에서 2025년에는 1.271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영어권 경제권은 주당 평균 1.52일 재택근무를 하며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0.51일보다 많습니다. 유럽이 가장 유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독일에서는 무려 69%에서 77%의 회사 직원들, 이 적어도 일부 시간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그리스, 크로아티아, 포르투갈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26%의 근로자가 완전히 원격으로 일하고 52%가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상당히 유연한 편입니다. 미래 기업들은 적응이 필수이며 4일 근무제 도입 가능성도 큽니다. 아이슬란드는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며 생산성은 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여러 기업들, 영국과 일본의 일부 기업들도 짧은 근무 주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고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킥스타터는 직원들이 32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고 볼트는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하이브리드 근무와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질문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더 발전하면 일이 너무 쉬워져서 우리가 그냥 앉아서 로봇이 모든 어려운 일을 처리하도록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근무 시간이 주당 10, 20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나요? 답은 거의 확실히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생산하라는 기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직원들에게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끌어내라는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없더라도 이것은 삶의 현실입니다. 역사는 기술이 노동자에게 자유시간을 더 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의 생산성은 몇 배나 증가했지만 표준 근무 시간은 40시간 이하로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로 MIT와 스탠퍼드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고객 서비스 직원들의 생산성이 약 14% 증가했지만 기업들은 이 기술을 직원들에게 더 긴 휴식 시간을 주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처리하길 기대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AI가 당신의 업무량을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해도 남은 오후를 해변에서 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2배의 일을 하길 기대받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컴퓨터와 기기가 새로운 공장과 산업시설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도 최근 그렇게 말했습니다. AI로 인해 업무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Z세대, 알파세대, 베타세대 상사들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권은 지금까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로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과거의 산업들은 실제로 어린이 노동을 고된 교대 근무로 유지하려고 싸웠지만 세대가 바뀔수록 상황은 변합니다. Z세대는 일의 즐거움을 중시합니다. 권리를 당연시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과거 노동운동은 인류에 큰 도움이었습니다. 2050년에 그들이 상사가 되면 한때 자신들이 요구했던 편안함을 자신의 직원들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일이 없는 미래가 과연 가능할까요? 기계가 엄청나게 정교해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특히 인간적인 손길이나 따뜻한 말이 필요 없는 일자리들은 확실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작자들은 어떨까요?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 생명을 불어넣는 애니메이터, 그리고 듣기만 해도 즐거운 내레이터도 여전히 있을까요? 편집자는 어떨까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너무 오래 이야기하거나 이야기의 속도가 맞지 않는다고 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유튜브, 틱톡, 서브스택 같은 플랫폼에서 이미 보았듯이 창작 활동은 인간에게 훨씬 더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작자 경제는 20년 전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창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는 약 2,50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고 일부 추정에 따르면 2027년에는 5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2050년에는 어떨까요?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이 미래의 생계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콘텐츠를 만들거나 만드는 일을 도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AI가 일부 창작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흔해질수록 사람들은 그것에 실증을 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정한 인간의 목소리를 갈망하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미래에는 창의성, 독창성, 그리고 감성지능과 같은 능력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지에서 진짜 목소리와 진정성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AI가 창작을 돕더라도 완전히 대체하진 못할 것입니다. 소비자들도 더 세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관객들이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된 콘텐츠가 쏟아지면 그 트릭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온라인에서 AI가 만든 조잡한 콘텐츠나 도파민만 자극하는 스트리밍 쇼에 대한 불만을 통해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여 지표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지면 사람들은 좀 더 개성 있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AI가 모든 것을 똑같이 보이고 들리도록 최적화하고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최적화되지 않은 창작물을 원할 것입니다. 지금 이 현상은 진정성 프리미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 미래의 창작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050년에는 불완전한 진정성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금처럼 소중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역시 새로운 예측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째 해왔습니다. 경제학자 케인스, 마르크스, 러셀 등도 언젠가 기계가 모든 힘든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주당 15시간만 일하면 되고 남은 시간은 창의성, 철학, 예술, 여가에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소 낙관적이었습니다.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20, 50년 안에 창작자가 되면 그 미래가 올지도 모릅니다. AI 시대에 인간성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량 실업과 극심한 불평등이 나타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도 가능합니다. 그건 긴 이야기지만 간단히 말해서 사회적 혼란은 부유한 사람들의 사업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대규모 실업과 암울함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AI가 실제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 해도 경쟁과 지위, 계층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등했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화의 요구입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쉽게 충족되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정, 영향력, 명예를 위해 경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할 수 없거나 뒤처진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직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누가 뒤처지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기업들이 왜 Z세대 직원을 해고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역학이 오늘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신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